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내가 밤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처리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곳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10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자, 이제 8강까지 주로 우리가 다루어왔던 것은 바벨론 제국과 유다 민족, 바벨론 제국과 유다 민족의 포로,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유다를 해방하고 예루살렘 중건에 영을 내려서 유다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내용.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헬라 제국이 등장하여서 네 나라로 분열하고 네 왕국 중에 한 왕국이 건축된 재건된 성으로 와서 그 성을 황폐하게 하고 그리고 2300주의 환란이 끝이 나게 되고 그리고 성소가 회복되었다 하는 데까지 우리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제국입니다. 우리가 제가 처음서부터 말했는 것처럼 이제 로마 제국입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네 번째 로마 제국에 대해서 이제 다니엘서가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이 다니엘서가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때는 BC 550년 경입니다. 아무리 늦게 잡아도 BC 537, 8년 경 이쯤인데요. 로마라는 나라는 이때 당시에 저기 이탈리아 반도의 아주 작은 소규모의 왕국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는 통일 이스라엘 나라는 주전 1000년 전에부터 기원합니다.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을 건국한 때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주전 1000년을 기원으로 잡습니다. 그렇게 기원을 잡는 것처럼 로마라는 나라는 주전 700년을 기원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신생국가예요. 이거는 굉장히 늦게 발생한 그러한 왕국입니다. 유대 나라보다도 늦게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아주 뒤에 이름도 없는 그러한 왕국이었습니까? 그것도 주전 700년경에 이탈리아 반도에 처음 생겨날 때는 아주 소수였어요. 아주 작은 나라. 그러한 나라였고 왕국이었습니다. 이때 벌써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로마라는 이 작은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할 만큼 크게 성장하고 또 이 로마 나라가 전 세계에 확장될 것을 예언하고 있고 그리고 이 로마 나라에 10명의 권세자가 출현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예언입니까? 로마라는 나라는 아직 그냥 미미한 존재예요. 이게 지금 제국이 될런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시기에 이미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로마가 철과 같이 강하고 강력한 힘으로 온 나라를 짓밟고 이렇게 될 것을 벌써 예언하고 있는 것이요. 그런가 하면 그 로마 제국, 그 로마라는 나라가 있을 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우리가 변화산에서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빛과 같이 빛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출현할 것을
다니엘서가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다니엘서가 지금 네 번째 제국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들로 하여금 진짜 얼마나 크고 신비로움을 보여주게 됩니까? 그래서 여기 7장 내용, 지금 제가 읽어드린 6절로부터 시작해서요, 7장 28절까지는 전부 로마 제국에 대한 예언입니다. 로마 제국에 대한 예언이고요. 8장부터 시작해서 8장 1절부터 시작해서 다니엘서 12장 4절까지 8장 1절부터 시작해서 다니엘서 12장 4절까지는 모두 다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의 전쟁과 페르시아 제국과 헬라 제국의 전쟁 와중 속에서 일어나는 유다 민족, 곧 이스라엘 민족의 거룩한 성, 그리고 유다 민족의 포로 해방, 그리고 그들이 겪는 환란, 2300 주야,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7장 9절부터 시작해서 12장 4절까지 계속 진행됩니다. 오늘 여기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까지 다 했기 때문에 그 안에는 다 헬라 제국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전쟁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다 예언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고 또 황폐함을 겪고 2300주야의 환란이 끝나고 이런 내용들이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자세히는 제가 못했지만 대략적으로 다 했기 때문에 오늘은 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하지 않고 12장 그 4절 이후 12장 5절이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7장 요 6절부터 일어나는 넷째 왕국에 대한 결론입니다. 거기가 12장 5절이 말이에요. 결론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짤막하게 이렇게 딱 결론을 맺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최후에 우리가 살펴보면 되고, 일단은 로마 제국에 대한 이 예언과 성취된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여기서 넷째 짐승에 대한 특징들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넷째 짐승은 열뿔이 있다라는 겁니다. 철과 같이 강하지만 열뿔이 있고, 그 열뿔이 있는 중에 그 열뿔 사이에서 작은 뿔이 또 있어요. 10뿔이 있고 작은 뿔이 있으니까 11뿔이죠. 11뿔인데 일단은 10뿔이 있고 그 10뿔 중에서 3뿔이 뿌리까지 뽑혀요. 뿌리까지 뽑히고 그리고 작은 뿔이 돋아난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뜨인 돌, 하나님이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시작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 오기 전에 약 550년 전에 지금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지는가? 넷째 왕국, 철과 같이 강하고 10뿔을 가지고 있고 3뿔이 빠지고 그리고 작은 뿔이 나타날 그때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심판이, 그리고 변화산 사건에서 보여주셨던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출현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내용을 우선은 먼저 잘 살펴보는 것이 그 역사적 증거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봅니다. 자,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지요. 자, 13절로 갑니다. 13절. 여기서 이제 해석을 해주는데요. 13절을 보면은 7장 13절. 내가 또 밤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거예요. 넷째 왕국. 넷째 왕국에는 10명의 왕이 나오고 그 중에서 3명이 빠지고 또 작은 왕이 등장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이 나라는 멸하지 않고 패하지도 않고 무너지지 않고 영원하다. 이런 걸 이제 계시로 본 거예요. 다니엘이 이러한 모습들을 계시로 딱 보고 나니까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게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해석이 안 돼요. 뿔이 10개가 있다가 3개가 빠지고 작은 뿔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하니까 이걸 도대체 다니엘이 알 수가 없어요. 15절 봅니다. 그 알 수 없어 하는 어안이 벙벙한 다니엘에게
해석을 해주는 자가 나타납니다. 15절 보세요. 그 내용을 해석을 해주는데요.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속에 이상이 나로 번민케 한지라. 막 이제 머리가 지근지근 아픈 거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그 곁에 모신 자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음에 그가 내게 고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게 하여 가로되. 이제 해석을 한다 그 말이죠. 일단은 그 내 큰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내 짐승은 내 나라, 그리고 내 나라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서론이자 결론이잖아요. 이제 답이 된 거예요. 내 나라는 내 짐승이잖아요. 맨 처음에 나왔던 사자와 같은, 곰과 같은, 표범과 같은, 그리고 무서운 짐승. 이러니까 이 내 짐승은 뭡니까? 내 나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이제 로마인데, 로마 제국인데, 그 로마 제국의 그 끄트머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19절입니다.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사자, 곰, 표범 같은 것은 이제 이미 다 우리가 확인 다 했어요. 넷째 짐승, 무서운 짐승은 이건 다 도대체 뭡니까? 이건 무서운 처리를 가지고 있는 이 무서운 짐승은 뭡니까? 하고 물으니까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이 네 번째 짐승은 앞에 있던 첫째, 둘째, 셋째하고 좀 달라요. 다르고 강해요. 아주 강력한 힘을 갖고 있고요.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3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이제 똑같은 말이에요. 10뿔이 있고 3뿔이 빠졌고 또 작은 뿔이 있고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료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10뿔이 있고 3뿔이 빠지고 작은 뿔이 나와가지고 성도들하고 싸워서 이겨요. 성도들을 하고 싸워서 이기는데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해서 그 작은 뿔을 대적을 하고 그 작은 뿔을 이제 심판을 해서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얻도록 한다라는 예언입니다. 앞에 서론은 거의 결론적이고 간단한 말이었지만 그거를 조금 더 풀어서 이제 설명하는 거죠. 조금 더 풀어서 10명의 왕이 있을 것이고 넷째 나라에는 10명의 왕이 있을 것이고 3뿔이 한꺼번에 빠질 것이고 작은 뿔이 나오고 이 작은 뿔은 하나님의 성도들하고 대적해서 싸워서 이길 것이고 하나님이 성도들을 위해서 그 작은 뿔을 대적해서 이겨줌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설명이죠.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그 다음에는 23절 봅니다.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여러 왕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10명의 왕이요 이 말이에요. 이 나라에는 10명의 왕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10명의 왕이 나오고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요. 10명의 왕이 나온 다음에 하나가 일어나요. 하나가 일어나는데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켜요. 10명의 왕이 있는데 이 10명의 왕들하고 다른 왕이 나와요. 다른 왕이 나왔는데 이 다른 왕은 먼저 있던 10왕 중에 새 왕을 복종시켜요. 그리고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해요. 때를 바꾸고 시기를 바꾸고 법도 바꾸고 막 이렇게 바꾸고 또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내요. 바로 지금 여기서 나오는 성도가 그의 손에 붙여서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낸다. 이거를 전 3년 반의 환란이라 이렇게 존 다르비의 해석은 하고 있죠.
한때는 1년이고 두 때는 2년이고 반 때는 반년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3년 반 동안의 환란을 예언하고 있다. 이걸 전 3년 반, 7년 대환란 중에 전 3년 반의 환란이다.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그 구절만 딱 잘라서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어떤 짐승에게 붙임바 돼가지고 한때 두 때 반 때 성도들이 환란을 받는데 이것이 바로 전 3년 반의 환란이다. 그러나 그렇게 한때 두 때 반 때가 지난 다음에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문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자, 그러니까 이거 네 번째 나라의 역사 이후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원한 나라가 일어나고 이 영원한 나라는 민족이든 뭐 나라든 아무 상관없이 권세 있는 사람들이 다 이 나라, 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의 왕을 섬길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믿고 경외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각국에 있는 뭐 권세자들도 다 믿지요. 그것을 예수님이 오기도 전에 55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예언의 내용이 그냥 뭐 상징적인 것 같고 무슨 환타지 소설 같고 그렇잖아요. 뭐 10뿔이 등장하고 3뿔이 빠지고 작은 뿔이 나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무슨 환타지 소설 같고 만화 같잖아요. 이것을 역사적으로 해석을 한다 그거예요. 지금 이렇게 환상적으로 보여갖고 이게 아무 뜻도 없는 말처럼 무슨 신화적인 내용처럼 막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로마 제국의 역사하고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일치한다라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로마 제국이 여기에 예언대로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로마 제국은 로마 제국대로 있고 그거를 역사 기록하듯이 이렇게 똑같이 한 게 아니고 이 기록은 550년 전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고 다니엘 선지자로 말미암아 기록이 되어 있고 로마는 그 후에 500년이나 흐른 다음에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 출현하면서 로마 제국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얼마나 놀라운 예언입니까? 550년 전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 제국사를 간략하게 이제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 로마는 모든 나라들하고 참으로 아주 특이한 다른 점이 있어요. 뭔가 하면은 고대 시대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조선 시대입니다. 고조선 시대에 공화정이라는 것을 만들어낸 나라가 바로 이 로마입니다. 공화라는 말이 이게 왕이 없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주전 720년 정도로 잡습니다. 주전 700년 경을 로마의 기원으로 봅니다. 로마의 기원이에요. 이탈리아 반도에 아주 기팅이에요. 이탈리아 반도라는 게 이렇게 해서 장화 모양 이렇게 길게 내려와 있잖아요.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이 지역이 아주 작은 부분에서 왕국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일설에 의하면은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부모가 버려가지고는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랐다 그래요. 로물루스하고 누구하고 해갖고는 늑대가 키웠다 그래요. 들판에 버려진 아기를 죽지 않도록 늑대가 젖을 먹여갖고 이제 키웠는데 이 형제가 이제 성장하여갖고 로마라는 나라를 여기다가 이제 요 기퉁에다가 쪼만하게 이제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갖고는 이제 성장을 하는데 처음에는 왕이 다스렸어요. 처음에는 로물루스부터 시작해갖고는 왕이 다스렸습니다. 계속 왕이 이제 왕국을 이루어서 왕국으로 계속 진행해 가는 겁니다. 첫째, 둘째 왕, 그 다음 대를 이어서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7번째 왕까지 나오고 7번째까지 쫙 왕국이었으니까 7번째 왕이 딱 나왔는데 이 7번째 왕이 극악한 독재자예요. 아주 잔인해갖고 수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강력한 힘으로 아주 잔인하게 이 백성들을 다스렸기 때문에 이 왕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왕이 없기를 이 7번째 왕을
끝으로 우리나라에는, 우리 왕국에는 왕의 존재를 없애자. 왕이라는 게 이게 있으니까 독재가 심하고, 이 왕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거 뭐 국민들을 탄압하고,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왕을 없애도록 하자라고 사람들 마음이 모여진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특이한 것은 왕을 없애자라고 제안한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하면 귀족들이었어요. 일반 평민들이 그렇게 제안한 게 아니에요. 귀족들이 왕을 세우니까 자기네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왕한테 시달리는 거는 평민보다도, 평민들도 시달리지만 왕한테 직접 시달리는 건 사실은 귀족들인 거예요. 이 7명의 왕이 쭉 나오면서 시족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왕족들이 왕은 한 명만 되고 나머지는 다 귀족이 됐을 것 아니에요. 그 귀족들이 가만히 보니까 왕이 있으니까 가장 골치 아픈 게 자기네들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귀족들이 단합을 해가지고 구성을 합니다. 뭘 구성하는가 하면 7명의 왕 이후에 원로원이라 이렇게 해서 귀족들이 만들어졌어요. 이 왕국이 존재할 때, 이 왕의 7명의 왕이 나올 때 존재하던 많은 귀족들이 자기네들이 힘을 뭉쳐서 우리끼리는 왕을 아무도 선출하지 말고 우리가 전체 많은 이 원로원이라는 것을 형성해서 원로원에서 나라를 통치하자,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우리는 왕 필요 없단 말이죠. 참 이게 참 남다르지요. 그런데 세계사에서 어떤 나라도 이런 식의 그 왕국이 변형된 나라는 없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이게 이런 로마 제국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고조선 시대, 고조선 500년쯤 되는 그러한 시기예요. 얼마나 고대입니까? 거의 뭐 우리나라 지역에서는 거의 짐승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러한 시기에 벌써 여기는 왕이라는 게 있으면 독재를 하게 되고, 그 독재를 하게 되면 포갑을 당하게 되고, 이거 많은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왕이라는 절대 권력자를 두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원로원을 두고 모든 것을 많은 사람들이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자, 이거예요. 그래갖고 누구에게도 힘이 쏠리지 않도록 힘의 균형을 나누자라고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원로원입니다. 자, 이 원로원이 이제 귀족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이건 아무나 못 돼요. 아무나 이제 원로원에 못 들어갑니다. 출신이 귀족 출신이어야만 되니까 안 돼요. 이 원로원에서 그런데 일을 이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일을 모여 앉아갖고는 뭐 토론만 하고 의논만 나누고 이렇게 하면은 그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일을 직접 이제 실행해야 될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갖고 원로원에서 일을 시키기 위하여, 나라를 통치하고 국가를 통치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직함이 집정관입니다. 원로원에서 선출을 해요. 너는 우리들의 지시를 받아갖고 우리의 뜻을 따라서 이 국가를 좀 잘 다스려라. 왕은 없으니까 집정관의 중심이 돼서 이제 잘 다스려라. 이런 생각을 참 이거 고대에서 이 사람들이 벌써 이제 합니다. 그래서 집정관에 의해서 이제 원로원과 집정관에 의해서 이제 나라를 다 다스리다 보니까 말이에요. 이 나라 국민들, 평민들, 이 로마의 평민들도 가만히 보니까 귀족하고 집정관 지들이 다 해먹네 말이죠. 이렇게 반발이 생기는 거예요. 평민들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같으면 이시 조선시대에도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생각을 이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로원하고 집정관들이 이 나라를 자기네 마음대로 독점해서 통치하는 것을 반대해갖고 봉기를 일으킵니다. 전쟁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데모를 진짜 했다 이 말이에요. 원로는 각성해라, 원로는 각성해라, 집정관은 독재를 하지 마라, 이런 데모를 했어요. 전쟁을 한 게 아니고, 막 이렇게 개혁을 하기 위해서 전쟁을 해서 물리치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원로는 잘 통치해라, 이 나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독재를 하면 안 된다, 집정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원로원에서 이걸 이제 거절합니다. 거절하는데 절대로 접근할 수 없는 피난성이 있었어요. 이 로마 사람들은 원로원이든 집정관이든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지역이 있어요. 로물루스가 태어나갖고 무슨 어떤 신성시대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이 사람들이 데모하다가 말이 안 들어지니까 그 신성시하는 그 지역으로 몰려가서 계속 투쟁을 합니다. 그래서 원로원에서 좋다. 당신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테니까 당신들이 대표를 뽑아라. 자, 당신들, 평민들이 대표를 뽑아서 당신들이 뽑은 그 대표와 우리들이 세운 집정관이 같이 협력해서 그럼 나라를 통치하도록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호민관입니다. 로마 제국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뭐 호민관이시여, 뭐 집정관이시여 막 나오잖아요. 이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호민관은 평민에 의해서 뽑힌 사람들, 집정관은 원로원에서 임명한 사람들. 처음에는 이렇게 딱 시작이 됐는데요. 점점 이 호민관을 위시한 평민들의 힘이 점점 커지니까 집정관도 평민들이 세워요. 점점 이제 원로원은 자꾸 약해지고 호민관을 비롯한 이 평민들의 힘은 점점 강해지니까 이러한 상태로 운영되는 국가를 공화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 없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통치한다 이런 이야기죠. 이러한 공화 정치는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로마만 존재합니다. 7명의 왕 이후에요. 딱 7명 왕 이후에 이런 상태가 딱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공화 정치를 이제 해가면서 차츰 나라가 이 공화 정치가 아주 의논이 자기네들은 잘 됐는가 봅니다. 어떤 다른 나라 같으면 이게 어림도 없는데 자기네들끼리 의견 조율이 잘 됐어요. 잘 되고 이렇게 하는데 법을 세워야 되겠는데 이 공화 정치의 법이라는 게 왕이 있으면 왕의 뜻대로 하는 게 이제 곧 법이다시피 되니까 독재자가 하는 대로 이제 하면 되는데 이 공화는 사람이 많다 보니 말이 많아요. 말이 많으니까 뭔가 이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이 로마에서는 사람을 파송합니다. 어디로 파송하는가 하면 아테네라는 지역에 갔더니 그 아테네라는 곳에서는 주민들이 투표를 해서 뭐를 결정하더라.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그 아테네의 그 정치 방법을 좀 배워와라. 그래갖고 사신을 파송합니다. 이 사람들이. 사신을 파송해서 아테네에서 갔더니 그때 당시 아테네는 벌써 민주적인 투표를 했어요. 주민들이 이 조개 껍질에다가 이렇게 서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통치자를 뽑았어요. 근데 로마 사람들은 가서 가만히 봤더니 그거대로 하기는 어려워요. 아테네에서 하는 대로 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테네는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완전 민주화가 돼버린 거예요. 완전 민주화가 되어 있는데 로마 사람들은 원로원이라는 이 귀족단체가 그걸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들도 다 평민이 돼버려야 되니까. 그거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아테네에 가서 배우긴 배우는데 그대로 따라하지 않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하자라고 만들어진 게 12묘법입니다. 12가지 조항을 만들어서 그 12가지 조항을 따라 원로원이든 집정관이든 호민관이든 이 나라를 통치하자 그거예요. 그것만 해도 아이고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삼국시대 이전 고대시대예요. 또 한 번 강조하지만 그만큼 오래전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화정을 도입을 해서 얼마나 이 운영이 잘 됐는가 하면 이 이탈리아 반도를 하나씩 점령해 가다 이 전체를 다 통일시키게 됩니다. 주전 300년 경쯤. 예수님이 출생하기 한 300년 전쯤에 드디어 이 이탈리아 반도를 다 차지해요. 이게 아주 공화정이 잘 이루어져 가지고 그리고 자기네들끼리도 뭐 의견 충돌을 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모여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여들다 보니 무슨 일이 발생을 했는가 하면요. 이 전체 지역을 통치하고 이쪽 지금 독일이지만 여기를 그전에는 갈리아라 그랬습니다. 이 갈리아 지역으로까지 막 침투를 하면서 다른 식민 지역에서 곡물이 많이 수입이 되고 노예가 많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탈리아 반도에서 농사 짓는 자영업자들이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농사 지어봐야 타산이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 침공해갖고는 다 뺏어갖고 들어오는 건 다 공짜로 들어오는데 농사 지어봐야 이거 뭐 값이 안 맞잖아요. 우리나라가 농사 지어봐야 중국에서 수입해 들어오면 농민들 다 이게 타산 안 맞는 것처럼 이 로마도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농업 국가거든요. 농업 국가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야지 되는데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곡물은 뭐 다른 데서 뭐 뺏어갖고 다 들어와 버리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이 제값을 못 받아요. 그래서 농민들이 전부 다 농사 짓는 거를 포기를 하고 로마 시내로 몰려 들어갑니다. 배고파 못 살겠다. 이거 뭐냐 이거 우리께 어떻게 살느냐. 우리나라 사람들도 중국 수입한다고 막 몰려가듯이 이때 이 로마 사람들도 그런 걸 했어요. 우리 그렇게 농산물이 다른 데서 막 들어오고 노예도 막 들어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사느냐. 그래갖고 책임져라 이러고는 로마 이 시내로 막 들어가가지고는 원로원에다 항의를 하고 막 야단 법석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계속 해가지고 나라는 전쟁통에 피폐해졌지요. 농사는 짓지 않아갖고 이제 암만 지어봐야 이거는 저 타산에 안 맞는다 그래서 농업도 망했지요. 그러니까 나라가 굉장한 위기에 처합니다. 한순간에. 그래서 공화 정치의 한계를 느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이러다가는 어떡하냐. 이게 농민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러는 한편에 농민들 봉기가 막 심상치 않고 나라가 위기에 처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사병을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병. 국가를 이제 믿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거 국가가 이거 위태 하니까 자기네들이 사병을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로원은 원로원대로, 집정관은 집정관대로, 호민관은 호민관대로 사병을 막 모아갖고 자기네 세력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를 이제 못 믿겠으니까 나는 나대로 지켜야 되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이러한 나라의 조짐이 공화정에서 이제 사병들로 말미암아 점점 힘이 몰리게 됩니다. 몰리게 되면서 원로원에서는 이제 사병들을 모집해갖고 이제 세력을 규합을 했으니까 말이에요. 원로원에서는 누구를 믿는가 하면 폼페이우스라는 사람을 앞세웁니다. 그 역사책에 보니까 이 폼페이우스가 역사상 가장 잘생긴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요즘도 뭐 조각상을 그린다거나 뭐 이런 거 공부하는 사람이 이렇게 멋있게 생긴 그 외국 사람이 이렇게 석고상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거 폼페이우스랍니다. 그렇게 생겼답니다. 그렇게 잘생겼다 그래요. 원로원에서 폼페이우스 장군을 앞세워가지고 이 사병들을 규합하고 이제 세력화를 이제 단속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집정관 출신은 아니지만 이때 당시에 신흥재벌이 있었어요. 신흥재벌 아주 돈을 많이 벌고 식민 통치하는 거 이런 거 수완이 잘 좋았던 크라수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도 사병을 돈이 많으니까 사병을 끌어모아서 세력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호민관 출신에서는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사람도 자기의 힘을 모아야지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모아가니까 자기도 가만히 있으면 괴멸될 것 같으니까 점점 이 세력 이 사람들이 총 두 목이에요. 이것을 삼두 정치라고 역사학자들이 말하는데 성경은 세 왕이 한꺼번에 빠지고 하고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앞에 7명의 왕이 있었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3명의 이 권세자들이 등장했으니까 합하면 10명이잖아요. 10명의 뿔, 10개의 뿔이다 이 말이에요. 그동안 이 공화정치 시대에는 요것이 하나의 뿔이다라고 칭할 게 없었어요. 공화정으로 다 돌아가면서 했기 때문에 세력이 없었는데 이 공화정 상태로 계속 지속해 가다가 이 3명의 상태가 올 때쯤 돼서 삼두 정치로 만들어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요 로마의 역사예요. 로마의 역사인데 이 삼두 정치가 만들어지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가 하나 있어요. 뭔가 하면 이 삼두 정치가 나타나기 이전에 공화정을 이루어 가지고 요 이탈리아 반도를 다 이렇게 통치를 해 가지고 통일을 다 이루었을 상태예요. 이렇게 이루었을 때 여기에 보면은 요 이탈리아 반도 앞에 시칠리아 섬이라고 있어요. 이게 시칠리아인데 요 시칠리아 섬이 아주 곡물이 많이 나오고 아주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요 이탈리아 반도에서 아주 근접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로마는 이 시칠리아 반도에 관심이 없었어요. 바닷길에도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전부 다 이 공화정을 하면서 요 이탈리아 반도 통일시키는 데 전부 다 주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어요. 누가 여기에 왔는가 하면은 이 아프리카 지역에 말이에요.
이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여기서 이 시칠리아 섬은 이 로마에서는 거의 그 우리나라로 말하면 제주도만큼이나 이렇게 가까운 그러한 지역인데 말이에요. 제주도만큼이나 그렇게 가까운 지역이고, 이 시칠리아 섬에서 여기 카르타고라는 곳은 아주 멉니다. 아주 먼데 이 카르타고가 시칠리아 섬에 들어가고 자기네 식민지화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세력을 떨치고 있는 겁니다. 이 카르타고는 페니키아인들이 만드는 위성도시예요. 제가 살고 있는 성서지역이 위성도시잖아요. 본래부터 존재하던 그런 데가 아니라 거기다 계획을 해가지고 도시를 만들어냈잖아요. 그것처럼 고대 시대의 페니키아인들이 아프리카 지역의 지금 티니지예요. 티니지 지역에다가 이 카르타고라는 위성도시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은 거기가 완전히 사막화되어 있지만 그 티니지 지역이 카르타고를 만들 때만 해도 풀 숲이 우거져 가지고 아주 곡물이 번창하고 그렇게 살기 좋았다 그럽니다. 지금 기후가 변해 갖고 사막화돼 버렸지만, 이 카르타고라는 이 지역에서 이 시칠리아에 와 가지고 이거를 통치를 하고 있으니까 로마 사람들이 공화정이에요. 공화정 로마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뭐냐, 여기에 이거 카르타고 사람들이 여기까지 들어와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탈리아 반도로 쳐들어오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바로 코앞이니까. 그런 염려를 하고 있는 판국인데 이 시칠리아 섬의 원주민들이 이 로마로 와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거 카르타고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갖고 폭행이 너무 심하고 이거 많이 착취가 심하니까 우리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그걸 핑계로 삼아서 로마가 시칠리아 섬으로 공격해 들어갑니다. 이게 1차 포에니 전쟁이라 그래요. 포에니 전쟁 많이 들어봤죠. 포에니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1차 포에니 전쟁에서 로마는 육군이 번성하고 해군력이 없어요. 그래갖고 전쟁을 하면 카르타고가 이길 줄 알았는데 로마 사람한테 전쟁을 잘해가지고 1차 포에니 전쟁에서도 이 시칠리아에서 이 카르타고 사람들을 완전히 몰아냅니다. 완전히 몰아내고 시칠리아 섬을 로마가 딱 장악을 해요. 여기에 이제 화가 나 있었는데 2차 포에니 전쟁이 발발합니다. 2차 포에니 전쟁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한니발이라는 사람이 시작합니다. 한니발이라는 사람이 로마가 요 시칠리아를 딱 차지하더니 이 지중해 전역의 패권을 막 확장해 가니까 카르타고에 있는 이 카르타고도 아주 큰 나라예요. 아니 이것들이 말을 가만히 두고 보자 하니까 해도 너무하네 막 이래 돼갖고는 2차 포에니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때 이걸 주도한 장군이 한니발이에요. 이 한니발은 여기가 이탈리아 반도인데 말이에요. 여기가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지중해가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뭐 여기 스페인 지역으로 해갖고 얼마나 이렇게 빙 돌아갑니까? 여기가 지중해라면은. 그리고 여기 알프스 산맥이 있잖아요. 알프스 산맥이 있는데 이 카르타고 아프리카 여기서 군사를 이끌고 여기를 뺑 돌아서 알프스를 넘어서 이 이탈리아로 들어갑니다. 기절초풍한 거예요. 기절초풍한 거예요. 여기 사람들은 그때까지 코끼리라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코끼리를 끌고 여기를 가가지고 여기를 넘어가서 알프스를 넘어왔어요. 뭐 전부 다 나폴레옹이 알프스를 넘는 걸 대단한 줄 알지만 이 고대 시대에 한니발이 거기를 넘어갔다니까요. 먼저 고대 시대에 뭐 넘어간 병력이 출발할 때는 6만 명이었는데 도착하니까 3만 명이었다 그래요. 그만큼 많은 사람이 죽은 거죠. 그렇게 고생을 해서 여기에 이탈리아 반도에 들어갔어요. 들어가니 로마에는 군사가 훨씬 많고 여기 도착한 한니발의 장군의 군사는 훨씬 적어요. 그런데도 백전백패를 하는 거예요. 누가? 로마가. 코끼리를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코끼리를 앞세워갖고 공격에 들어오는데 이것을 이 로마 사람들이 처음 본 짐승이기도 하지만 그 거대하고 그 앞장서가지고 막 밀어붙이는 거에 말은 상대가 안 되잖아요. 말은 이 거대한 코끼리가 밀어붙이는 거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한니발의 뛰어난 전술가입니다. 이 무기도 아주 그때 당시는 신무기지만 전술도 아주 뛰어났어요. 그래서 백전백패예요. 싸웠다 하면 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한니발이 계속 내려가서 마지막 성 안에 모든 로마 시민이 들어갑니다. 이제 요 성만 떨어지면 로마는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말해요. 한니발이 여기까지 다 밀어놓고는 진을 딱 칩니다. 포위만 딱 해놓는 거예요.
포위만 딱 해놓고 공격해 들어가지 않아요. 앞에서 먹고 뭐 놀고 뭐 계속 쉬고 있는 거예요. 전쟁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전쟁을 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처럼 그냥 1, 2년도 아니고 거의 20년, 17년인가 그렇게 여기서 대기합니다. 희한하죠. 왜 그랬을까? 왜 그거 확 밀어버리면 그냥 끝장나버리는 건데 그걸 안 밀어요. 한니발이 계속 기다립니다. 그동안에 여기에 있던, 그동안에 전쟁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여기에서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은 요 성 안에 갇혀 있으면서 점점 성장했을 것 아니에요. 비록 살기는 어렵지만. 그것도 완전 포위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말이에요. 뭐 일설에 의하면 뭐 가끔 만나갖고 뭐 축제도 하고 그랬다 그래요. 그렇게 한니발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통이 큰 거예요. 그래갖고는 항복, 로마는 항복도 안 하고 한니발은 또 항복하라고 요구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기에 이때 당시에 스콜피오라는 사람이 17살 때 한니발을 만나가지고 점점 성장해서 이 친구가 거의 30살에 이르렀을 때 묘안을 생각해냅니다. 아, 이 한니발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 하는 그 묘안을 생각해내요. 그래서 1차적으로 한니발을 물리치는 방법을 한니발하고 직접 부딪히지 않고 카르타고로 공격해 들어간 거예요. 한니발은 여기에 포위하고 있고 카르타고로 공격해 들어가니까 이 카르타고 왕국에 난리가 난 거예요. 한니발은 여기 가 있고 자기네 대군은 여기 가 있고 로마 군사는 이쪽으로 공격에 들어왔으니까 여기가 난리가 났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 한니발더러 오라 그럽니다. 돌아옵니다. 일로 돌아와요. 포위만을 풀고 돌아와요. 돌아오면서 또 반 다 죽고 말이에요. 그러니 엉망이 될 거 아니에요. 약해진 거예요. 왕국에서 돌아오라니까 돌아와요. 딱 돌아와서 이 카르타고 지역에서 한니발하고 전쟁을 벌이는데 스콜피오는 무슨 방법을 쓰는가 하면 코끼리를 이겨낼 방법이 없다가 아주 지혜로운 방법을 발견했어요. 코끼리를 한니발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면 신호를 보낸 거예요. 피리 같은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삑 한번 불면 코끼리가 쫙 일어나고 삐삐삐 불면 막 이제 진군하고 뭐 이렇게 신호가 있을 것 아니에요. 스콜피온이 그 신호를 그대로 따라서 그대로 배워서 자기네들 군사들한테 그 피리를 다 들려줍니다. 그래갖고 한니발이 이제 일어서라고 삑 신호를 보내면 여기서는 공격하라고 삑 부르는 거예요. 이 신호가 이거 코끼리가 암만 건너편에서 하지만 똑같은 신호가 아니고 막 여기서 이래 불리고 저기서 저래 불리면 이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한쪽에서는 일어서라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공격하라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달려가라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멈추라고 그러고 이렇게 신호가 울려 퍼지니까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코끼리들이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코끼리의 한니발 군사들이 밟혀주기 시작합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그 대군, 그 강력한, 그리고 이 알프스를 넘어가서 이 이탈리아를 완전히 밀어버릴 지경까지 끌고 갔던 이 한니발이 패전하고 맙니다. 이게 2차 포에니 전쟁이에요. 이 패전으로 말미암아 로마는 이제 진중의 전역에 로마를 당해낼 국가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3차 포에니 전쟁은 이 카르타고를 멸족시키기 위해서 가만히 보면 저걸 살려놨다가는 나중에 또 복수할 거다 이런 생각 때문에 로마가 완전히 잔인하게 멸절시킵니다. 정말로 돌 하나 돌에 남지 않고 모든 카르타고 사람들을 다 그냥 전멸시켜요. 왜? 너무너무 힘들었으니까. 너무너무 그동안 이 나라 망하는 줄 알고 공포에 떨었으니까. 그래서 포에니 전쟁, 3차 포에니 전쟁까지 치르면서 카르타고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공화 정치에서는 삼두 정치 체제로 자리를 잡고 여기까지 딱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삼두 정치 요 중에서 폼페이우스는 유다를 비롯한 어느 지역으로 가는가 하면은 유다나 이집트나 이런 지역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식민지화하는 거죠. 이제 통치하고 이때 폼페이우스가 유다로 침공에 들어갑니다. 이때가 주전 한 60년 경중 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유다를 비롯한 뭐 시리아, 이집트 이런 지역을 폼페이우스가 들어가고 집정관 출신인 크라수스는 자기 지역이 없어요. 시칠리아 섬을 넘어서 여기서 전쟁하러 갔다가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별 영역이 없고 이 호민관은
이탈리아 반도 위에 이 갈리아 지역이 가장 전쟁을 잘해요. 이 갈리아인들이. 이 갈리아 지역으로 올라가서 이 위쪽을 다 차지합니다. 이 호민관이. 이게 사실은 폼페이우스의 잔꾀예요. 유다나 이집트나 시리아나 이런 쪽은 쉽고 전쟁하기가 쉽고 정복하기가 쉬운 지역이고, 갈리아는 독일 그 사람들이 아주 거인이고 전쟁을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전술은 약한데 싸움은 많이 잘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일부러 나는 이쪽 지역으로 가겠다. 여기 카이사르 너는 이쪽 지역으로 가라. 갈리아 지역으로 가라. 흔쾌히 갑니다. 흔쾌히 가서 그렇게 힘들다는 이 갈리아 지역 전체를 카이사르는 통일시켜 버립니다. 호민과는 별로 힘도 없는 유다나 이집트나 이쪽 지역을 다 통치하고, 이렇게 다 차지하고 할 무렵, 이렇게 다 차지하고 유다 나라에다가 삼두 정치 시대예요. 유다 나라에다가 폼페이우스가 이제 식민 통치하를 시작할 때 누구를 보내는가 하면 안티파테르라는 사람을 위임왕, 그러니까 위임이라는 말은 그 나라의 그냥 진짜 왕이 아니라 로마 나라에서 그 나라를 자치적으로 통치하라고 세워주는 그런 나라입니다. 로마가 유다를 식민지화하고 안티파테르를 유다로 파송하는 겁니다. 파송을 해서, 파송이라기보다 사실은 이 안티파테르는 이둠의 사람이에요. 유다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다에 속해 있는 안티파테르 너를 우리가 장관으로 임명해 줄 테니까 이 유다 나라를 통치해라, 이렇게 해서 권세를 줍니다. 이 안티파테르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파사엘루스, 또 하나는 헤롯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헤롯이에요. 이 헤롯 두 아들이 있었어요. 이 파사엘루스하고 헤롯을 대동하고 안티파테르는 이 유다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언제? 폼페이우스가 유다를 정복한 다음에. 그리고 이 호민관 출신인 카이사르는 갈리아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그러한 시기에, 이러한 시기에 이제 나누어져서 딱 합니다. 자, 그리고 돌아와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폼페이우스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보다가 카이사르가 인기가 더 좋은 거예요. 이게 장군들끼리는 서로 이제 경쟁이 될 것 아닙니까? 갈리아 지역을 카이사르가 가서 완전히 정복했다더라라는 소문은, 유다 정복했다더라, 이집트 정복했다더라, 이런 거는 소리도 없는 거예요. 그만큼 강대국이었어요. 그만큼 갈리아는 난공불락이었어요. 그런 난공불락을 완전히 이 카이사르가 가서 정복했다더라. 그러니까 인기가 막, 카이사르가 막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폼페이우스는 인기가 추락하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래갖고 카이사르를 숙청시키기 위해서 원로원에서 작전을 짭니다. 작전을 짜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카이사르여 갈리아에서 들어오라, 로마로 들어오라. 이 명령은요, 로마로 들어오라 그러면은, 이 로마에는 루비콘 강이라고 있어요. 여기 갈리아 지역에서 로마의 경계선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루비콘 강이 있는데, 저는 루비콘 강 그러니까 대단히 낙동강처럼 이런 강인 줄 알았는데, 도랑이에요. 도랑. 그냥 이렇게 폴짝 뛰면 건널 만큼 그걸 강이라고 했더구만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는 넓었는데 지금 좁아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하여튼 영상으로 보고 한참 웃었어요. 도랑. 그런데 그게 경계선이에요. 루비콘 강을 건너올 때는 군사를 대동할 수 없고 무기를 가질 수 없고 평상복을 가지고 단독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갈리아 지역을 총괄하고 있는 이런 총독에게 로마로 들어오라, 이 말은 이제 너는 이제 들어오면 죽었다, 이런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카이사르도 벌써 알지요. 아, 나를 죽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그러는구나 하고 딱 생각을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 루비콘 강을 군사를 이끌고 건넙니다. 이때 탄생한 속담이 뭔가 하면,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거죠. 뭔 말인가 하면 반란은 시작되었다, 이겁니다. 이때부터 이 로마 지역은 내란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폼페이우스와 카이사르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카이사르가 계속 진군에 들어갈 때
그 전쟁사를 보면 너무 이해 못하는 일들이 많아요. 폼페이오스는 이상하게 전쟁을 한 번도 안 하고 계속 물러갑니다. 한 번도 전쟁을 안 해요. 그리고 역 끄트머리 가가지고 그리스로 가버린다. 그리스로 갑자기 그리스 평원에서 싸우자고 그리스로 가요. 여기서는 한 번도 안 싸워요. 아마 이 로마를 지키기 위해서 로마를 불바다로 만들 수 없다 그래갖고 그리스 지역으로 갔겠죠. 그러니까 그 그리스 지역으로 간 다음에 카이사르는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리스 지역에서 둘이 전쟁을 벌리지요. 승리는 카이사르에게로 돌아가고 폼페이오스는 죽임을 당합니다. 아니, 여기서 죽임을 안 당해요. 그리스에서 전쟁에서 이제 참패를 하고 자기가 통치했던 이 이집트 지역 클레오파트라가 있는 곳으로 폼페이오스가 갑니다. 가니까 클레오파트라가 폼페이오스를 보고 영접을 하지요. 어서 오시오 장군. 그리고 이제 소문은 다 들었어요. 이제 카이사르하고 이제 전쟁하고 이제 졌다. 소문 다 들었어요. 어서 오세요. 그래갖고 술을 거나하게 먹이고 푹 쉬도록 하고 그날 목을 댕강 잘라가지고 이 카이사르에게 소금에 절여갖고 폼페이오스의 얼굴을 카이사르에게 보냅니다. 카이사르는 그 잘려진 목을 붙잡고 울지요. 친구여, 어찌하여 이런 모습으로 내게 나타나는가. 그러면서 웁니다. 그리고 그 목을 잘라온 사람한테 상을 주는 게 아니라 목 자른 사람을 사형에 처하지요. 사형에 처하고 삼두 정치 시대가 막을 내립니다. 이걸로 말미암아 폼페이오스도 이제 없고 그러니까 카이사르가 모든 로마의 모든 권세를 한 손에 움켜쥐게 되는 거죠. 한 손에 움켜쥐니까 원로원에서는 폼페이오스를 밀었는데 폼페이오스가 이제 졌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빨리 카이사르에게 이제 아부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빨리 아부를 해야 되고 막 이제 해갖고는 이제 애간장이 다 타는 거예요. 이제 카이사르 들어오면 우리는 죽었다. 이제 그동안 이제 카이사르를 반대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끝났다. 막 이렇게 고민도 하고 있는데 이 카이사르는 로마로 안 가고 이집트로 가가지고 클레오파트라하고 밀월 여행을 3년이 넘도록 합니다. 3년이 넘도록 안 하니까 이 로마에 있는 원로원 사람들은 애간장이 타는 거예요. 뭐가 빨리 결정이 나야 되는데 들어오기만 하면 자기네들도 죽을 판인데 들어오지는 않고 분명히 뭐 군사력은 다 있는데 3년 동안에 내버려 둡니다. 공포에 떨도록. 그러다 3년 만에 금의환영하죠. 딱 3년 만에 이집트에서 이 로마로 들어옵니다. 우리가 로마 뭐 영화나 이런 거에 이렇게 보면은 전쟁하고는 막 이제 진군에서 들어오지요. 진군에서 막 들어옵니다. 진군에서 들어올 때 백성들이 주변에서 외쳤던 구호는 저는 너무 또 특이하고 재밌어서 지금도 자주 말합니다. 대머리가 온다. 여자들은 숨어라. 뭐 이런 구호예요. 와, 뭐 저 김일성처럼 와 이게 아니고 대머리가 들어온다. 여자들은 숨어라. 천하의 바람둥이가 바로 카이사르예요. 네, 천하의 바람둥이가 카이사르로 이제 소문이 나 있고 또 인기도 좋다 보니까 뭐 그랬겠죠. 그래서 원로원으로 딱 입성을 합니다. 모든 정권을 한 손에 쥐고 원로원으로 입성하는 그날 암살을 당하죠. 암살을 카이사르가 당합니다. 그렇게 해서 10명의 왕, 7명의 왕 먼저 나왔죠. 3명, 삼두정치가들이 3명이 출연합니다. 그 중에 폼페이오스, 크라수스, 그 다음에 카이사르까지 죽게 됩니다. 이 카이사르는 보통 줄리어스 시저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입니다. 그 카이사르까지 3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한꺼번에 삼두정치하던 3명이